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교육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은 교육학이라는 단어와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교육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 심리학이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육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며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교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두 명사를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앞에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이다 라고 하면 심리학이 메인이 되고 교육학이 마이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실제로 서양에서 교육심리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교육심리학이 심리학의 하위 분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교육심리학을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위트록이라는 학자는 교육심리학을 일컬어서 교육 장면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교육심리학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교육에 적용하는 학문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 방법과 연구 영역을 가진 학문이고 교육학의 한 영역으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사, 학생, 내용 사이에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심리학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육심리학은 이 세 가지 교육학의 구성 요소 중에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심리학이 일반 심리학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교육심리학은 교사나 학생이나 내용, 이 세 가지의 개별적인 영역,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방금 설명을 했죠.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것을 학습하는 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학생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심리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기능만을 연구한다면 교육심리학은 교사나 학생, 그리고 내용 사이의 상호작용, 특히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수업 컨설팅이나 학습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의 경우는 엄밀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지만 교육심리학은 주로 교육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교육심리학은 교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내용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 나가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심리학이 학생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다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심리학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우리는 발달심리, 학습심리, 성격심리, 인지심리, 학습동기, 학생평가, 창의성 등등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장에서는 학생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발달과 학습, 그리고 동기와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학습자의 발달인데요. 발달이라는 변해가는 어떠한 것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변하는 것을 정적 발달이라고 할 수 있고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을 부적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을 보면 성격, 심리, 사회성, 정서, 인지 등등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각각의 발달을 붙여보면 성격 발달, 심리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격 발달은 성격이 변해간다는 것이고 심리 발달은 심리가 변해간다는 것이며 사회성 발달은 사회성이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학습자의 발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심리사회적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은 전 생애를 걸쳐서 8가지의 대인관계로 인한 발달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은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명성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 자아 통합 대 절망이라는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지 발달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이자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재와 같은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 대학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 아주 이해를 힘들어 할 겁니다. 아마도 초등학생들은 반복해서 읽어도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유아나 신생아들은 한글은 또박또박 읽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대학 전공 서적은 잘 읽기 어렵겠죠.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따라서 나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 즉 글 쓰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지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인지발달 연구에서 나오는데요. 인간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삐아제나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삐아제에 따르면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세상을 스스로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반성적 사고를 거치고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생각하는 능력도 확장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물이나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2가지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인지가 발달한다고 보았고요. 동화는 사람이 스스로 탐구한 결과를 기존의 인지도식, 쉐마 또는 스키마라고 하죠. 기존의 인지도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동화이고 동화는 기존의 인지도식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지는 못하죠. 반면 조절은 동화가 실패할 때 나타나는 인지 과정으로서 기존의 인지도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지도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신생아는 감각 운동 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감각 운동기라고 보고 만 2세가 되면 이제 언어가 발달을 하는데 이와 함께 생각하는 능력도 빠르게 발달을 해서 전조작기 시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6에서 7세가 되면 아동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언어나 기호를 이용해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죠. 만 12세 이상이 되면 성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합니다. 개인의 머릿속에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 스스로 막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또는 내재화하는 것이 인지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비고츠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어떤 과제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죠.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제적인 내용은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완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보았죠. 이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비계 설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완성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비계 설정을 제공해서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 가면 교칙이나 학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훈육하느냐에 관심이 많죠. 다음 장에 나올 생활지도와도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훈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콜버그 이론에 따르면 도덕성 발달은 개인적으로 유리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기초해서 처벌과 복종, 자기관심 충족이라는 전인습적 단계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착한 의도와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인습적 단계, 그리고 사회적 계약과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후인습적 단계로 구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연령에 따라 다른 도덕적 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형식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달 이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수업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행위만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없다면 가르침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겠죠. 따라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학습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배워야 되는 학습 내용에는 행동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고 능력도 있고 다양하겠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거나 기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또는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동학습이다 또는 행동주의다 또는 행동주의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계획적인 경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적인 경험의 결과라는 것은 이 성숙과 같이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막 변화하고 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반복적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해서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 첫째는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화이죠.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 벌, 속어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을 통한 학습, 즉 인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지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은 피아제의 앞서 말한 인지발달 이론과 어떤 사람은 이제 피아제 이론을 구성주의에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피아제 이론이 인지발달 이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이론 또는 기억이론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기억을 통한 학습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을 분해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억 속에 저장할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이론에서 등장하는 단기기억, 장기기억, 작동기억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정보의 저장, 인출, 쇠퇴, 망각 그리고 그 노이즈, 소음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 구성을 통한 학습인데요. 이걸 일컬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앞서 보았던 것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또는 의미 구성을 통한 학습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능, 동기, 창의성입니다.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을 중심으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피어만의 요인설, 카텔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그리고 CHC, 스탠버그의 삼위일체 지능 이론 등등을 포함해서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교육심리학 파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내용을 익혀두시길 바라겠고요.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은 이미 임용이 한번 출제가 되었죠. 앞으로도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동기는 인간 행동을 촉진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고 또 시작한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싶은 그런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교육심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시험 시간에 뭐 답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것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거나 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 안에는 내재적 동기 또는 내적 동기, 외재적 동기 또는 외적 동기라고 하죠.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두 개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창의성은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지적 특성이죠. 요즘 이제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산출물에 기초한 연구,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개발한 아이디어나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산출물이 창의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산출물을 얻는 데서 어떤 것이 영향을 주었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의 인성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창의적인 어떤 인성을 밝히려는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과정에 기초한 연구 중에 세 번째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적 사고를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조직 창의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와 교육심리학의 관계에서 보면 교육심리학이 교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이 교육심리학을 통해서 교사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다양하게 다르게 다룰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 방법의 개선 자료와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하며 창의성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심리학이 교사에게 매우 필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자료를 다른 걸 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